2016년 어느 날 전 세계 바다 위에서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수십 척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채 화물을 가득 실은 채로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배 안에는 전 세계 화주들이 맡긴 수십조 원어치의 화물이 실려 있었지만 어느 항구도 이 배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입항료와 하역료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배들은 유령선처럼 바다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내 최대이자 한때 세계 7번째 규모를 자랑하던 한진해운이 맞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시대를 상징하던 국적 대표 해운사가 어떻게 파산에 이르렀는지 그 침몰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은 대한민국 해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항로에 정기 노선을 운영하며 우리 수출 화물을 실어 나른 국적선사, 세계 주요 항만에 자체 터미널을 두고 글로벌 물류망을 움직이던 회사였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우리 배로 우리 물건을 실어 나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출 강국의 뒤에는 그 물건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배가 있어야 하고 한진해운은 바로 그 역할의 정점에 서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노선망과 영업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 항만에서의 신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위기의 씨앗은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뿌려졌습니다. 호황기의 해운사들은 앞다투어 배를 늘렸습니다. 물동량이 넘쳐나던 시절, 더 많은 배로 더 많은 화물을 실어야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해운업에서는 더 크고 더 많은 배를 가진 쪽이 이긴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세계교역이 얼어붙자 상황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실어 나를 화물은 줄었는데 바다에는 배가 넘쳐났습니다. 공급 과잉은 필연적으로 운임 폭락을 불렀습니다. 배를 띄울수록 손해를 보는 이른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거대 해운사들이 서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운임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체력이 약한 회사부터 서서히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진해운의 발목을 잡은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선료였습니다. 호황기에 비싼 값으로 장기간 빌려쓰기로 계약한 배들의 임대료가 시황이 무너진 뒤에도 그대로 목을 조여왔습니다. 시장 운임은 바닥인데 계약된 용선료는 높은 수준 그대로였으니 배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여만 갔습니다. 배를 가진 선주들에게 매달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배로 벌어들이는 돈은 그에 한참 못 미쳤던 겁니다. 이 구조적 손실은 시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자구 노력이 이어졌지만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채권단 관리 아래 놓이는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조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채권단은 추가 지원의 전제로 오너 측의 대규모 자구안, 특히 비싼 용선료를 낮추는 협상과 부족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에 나섰고 오너 일가도 사재를 내놓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눈높이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 부족분을 회사 스스로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해운업이라는 산업의 독특한 생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사는 대개 배를 모두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시황에 따라 배를 빌려 쓰기도 하고 자기 배를 남에게 빌려주기도 하면서 유연하게 규모를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용선 계약이 대부분 장기로 묵인다는 점입니다. 운임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 해운사들은 앞으로도 좋은 시절이 계속되리라 믿고 비싼 값에 오랜 기간 배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황이 무너지자 이 계약은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배를 빌리는 값은 헐값으로 떨어졌는데 자신은 여전히 옛날의 비싼 값을 매달 물어야 했으니까요. 벌이는 반토막인데 고정비는 그대로인 이 구조가 한진해운뿐 아니라 세계 여러 해운사를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 용선료를 낮추는 협상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배를 빌려준 해외 선주들이 순순히 손해를 감수할 리 없었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시간은 회사 편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여름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7번째 규모의 해운사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는 이 결정은 사실상 회사의 운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
즉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회사와 새로 거래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배에 기름을 넣어줄 곳도, 화물을 내려줄 항만도, 대금을 미뤄줄 협력사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앞서 말한 물류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지의 항만과 협력업체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하역을 거부하거나 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화물을 실은 배들은 항구에 들어가지도 짐을 내리지도 못한 채 바다 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 전 세계 화주들은 발을 굴렀고 우리 수출 기업들은 애써 만든 제품이 바다 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배 위에 갇힌 선원들의 안전과 생계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국적 대표 해운사의 붕괴가 불러온 혼란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물류망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생의 신락 같은 희망도 곧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자산과 영업 가치를 따져보았지만 회사를 살려서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알짜 자산인 미주 노선 영업망과 일부 터미널, 인력 등은 경쟁사 등으로 나뉘어 넘어갔고 회사의 뼈대는 해체됐습니다. 결국 2017년 법원은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40년 넘게 세계 바다를 누비던 국적 대표 해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과 그보다 훨씬 많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두고두고 논쟁을 남겼습니다.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해운사를 그렇게 무너지게 둔 것이 옳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지원에 들어갈 돈보다 파산이 불러온 물류 대란과 해운 경쟁력 상실의 대가가 훨씬 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화물을 우리 배로 실어 나르던 능력, 세계 항로에서의 위상, 수십 년간 쌓아온 노선망과 신용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잃은 노선과 영업망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곧바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밑 빠진 독의 국민 부담으로 계속 돈을 붓는 것이 정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살릴 가망이 없는 회사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무책임이라는 겁니다. 파산 이후 한국해운업이 겪은 후폭풍은 오래갔습니다. 세계 항로에서 한진해운이 차지하던 자리는 곧바로 외국의 거대 선사들이 채웠고 한 번 넘어간 화물과 노선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 외국 선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운임 협상에서의 목소리도 그만큼 작아졌습니다. 세계 해운 시장이 몇몇 초대형 동맹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국적 원양 해운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뒤늦게 뼈아프게 부각됐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후 남은 해운 역량을 추스르고 다시 키우기 위한 노력에 나섰지만 한 번 무너진 위상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들어야 했습니다.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절감하는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의 침몰은 해운이라는 산업이 얼마나 시황에 취약한지, 그리고 호황기에 무리한 팽창이 어떻게 불황기에 치명타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동시에 국가기관 산업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라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던 그 유령선들의 모습은 산업의 흥망성쇠와 정책적 선택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무거운 경고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